네, 우리 퇴직급여는 우리 2005년부터 지금 첫 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도입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종전에는 퇴직금 불렀는데 이제 정식 명칭은 퇴직급여라고 좀 부르시는 게 맞겠고요. 퇴직급여 형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퇴직금 제도가 있고 퇴직연금 제도가 있고 퇴직연금 제도 안에는 DB제도, DC제도가 있어요. 이미 잘 알고 계시고 적용하고 있어서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퇴직금 제도, 퇴직연금 제도, 그래서 나눠서 다시 DB, DC 제도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강의는 이 세 제도를 다 설명하면 됩니다. 그죠? 말씀 나누면 되는 건데 순서는 퇴직금 제도 먼저 해드리고 그 다음 DB하고 그 다음 DC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제도는 지금 그 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일시금이라는 뜻입니다. 즉 종업원한테 퇴사할 때 한 방에 돈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사회적립을 하네요. 그럼 이제 생각해 보시면 종업원은 회사를 다니는 동안 자신의 퇴직금이 쌓여가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근데 회사는 준 적이 없는 거죠. 종업원도 받은 적이 없고요. 퇴직금 제도에서 핵심 단어는 부채입니다. 부채. 회사 입장에서는 부채가 쌓여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채를 얼마로 할 거냐가 이제 쟁점인 겁니다. 그래서 기업회계는 그 부채를 얼마로 쌓느냐가 쟁점인 거고, 이제 반대로 법인세는 그 부채를 인정할 거냐 말 거냐. 인정한다면 또 얼마를 인정할 거냐. 이제 이거의 쟁점입니다. 그 다음 이제 원천징수는 돈 나갈 때 하면 되는 거죠. 우리 소득 발생했을 때 원천징수를 하는 거니까. 부채 쌓일 때는 원천징수가 없다가 이제 그 부채가 집행됐을 때 이제 원천징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원천징수는 이 퇴직 시점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정답부터 미리 말하면 퇴직금 제도에 있어서 회계는 부채를 발생주의로 하고 법인세는 현금주의로 합니다. 돈 나갈 때 한다. 그러니까 쌓을 때는 인정 안 해준다는 거죠. 당연히 원천징수도 돈 나갈 때 하는 거니까 일종의 현금주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DBP 제도인데요. DBP 제도는 여기 보시면 퇴직금 제도와 같다라는 문구가 있어요. 뭐가? 퇴직급여 수준이. 즉, 똑같은 퇴직금을 줘요. 근데 이제 연금 형태로 줄 수도 있고, 일시금 형태로 줄 수 있는 게 좀 다른 부분이 되는데, 원래 이 연금 지급 의무도 회사가 갖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퇴직급여 지급 의무 가보시면,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회사가 계속 지급 의무를 갖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나라는 종업원이 DBP에서 연금을 받는 경우 회사가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왜 없는데 법을 이렇게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제 실제 운용은 종업원이 퇴사할 때 IRP 계좌로 다 쏩니다. 그래서 연금 사업자가 나중에 그 연금을 이제 집행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일시납 형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종업원이 DBP에서 연금으로 퇴직금을 받더라도 회사는 지급 의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종업원이 퇴사할 때 퇴직금 제도는 종업원한테 주는 반면에 DBP는 연금 사업자한테 집행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둘이 같아요. 다만 다른 점이 여기 사회 적립을 한다는 점이 다르다. 그래서 여기는 키워드가 부채 앤 자산이 되겠죠. 자, 근데 이 부채가 둘이 같아요. 둘의 부채가 같다. 그래서 퇴직금 제도를 설명하면 DBP의 절반을 설명한 겁니다. 그럼 DB 설명할 때는 포커스가 퇴직금 제도와 다른 점인 동시에 자산을 주로 이제 집중 설명하면 됩니다. 그럼 방금 전에 퇴직금 제도는 회계는 발생주의라고 말씀드렸죠. 법인세는 현금주의고, 자, 이걸 다시 말하면 이 부채에 대해서 장부에 부채를 올려요. 근데 세법은 부채가 없다는 거죠. 즉 부채를 모두 부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법은 부채가 없어요. 부채를 부인해요. 그럼 부인하는 이유가 뭔가요? 부인하는 이유가 뭘까요? 현금주의. 즉 돈이 안 나갔으니까.
그럼 돈이 나가면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DB는 종업원이 회사를 다니는 동안 사회 적립을 하잖아요. 돈을 미리 내보내요. 회사에서 회사 바깥으로 내보낸다는 거죠. 물론 운영의 주체가 회사예요. 운영의 주체가 회사라는 얘기는 이자 등의 수익이 발생하면 그걸 회사가 가져갑니다. 자, 근데 사회 적립한 그 돈은 사실상 종업원이 확보한 돈이 됩니다. 집행만 되지 않았지, 이체만 되지 않았지, 실은 그건 종업원 돈입니다. 자, 그래서 회계는 부채는 기본적으로 부인을 해요. 그럼 거꾸로 자산은 기본적으로 인정을 한다는 거죠. 뭐가? 세법이. 그래서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 나중에 법인세 얘기할 때 좀 편하실 겁니다. 부채는 부인한다. 자산은 인정한다. 자, 그럼 원천징수는 어떻나? 우리 아까 IRP로 쏜다 그랬잖아요. IRP로 이제 지급한다 그랬죠? 그럼 원천징수는 0이 됩니다. 우리 과세현 제도가 있어서 퇴직금이 DC IRP로 입금이 되는 경우 원천징수를 당장 하지 않고 나중에 먼 미래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퇴직금 제도와 DBP 제도는 원천징수 입장에서 보면 또 똑같은데 다른 점이 퇴직금 제도는 세금을 징수하는 반면에 DBP는 세금이 0이다. 그 점에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DCP는 어떻게 됩니까? 자, DCP는 사회적립을 하는데 이게 근로자 이름으로 합니다. 즉, 근로자 계좌를 직접 쏜다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DCP는 종업원한테 돈을 보내는 것이므로 부채가 없어요. 종업원한테 미리미리 다 보냈으니까. 다만 마지막으로 보내고 종업원은 계속 더 다니고 있을 수 있잖아요. 다음 이체할 때까지. 그래서 그 짧은 기간 동안의 부채가 생길 수는 있겠다. 근데 앞서 보신 퇴직금 제도나 DBP 제도처럼 부채가 어마무시하게 쌓일 수는 없어요. 왜? 수시로 계속 보냈으니까. 그래서 얘도 부채가 있긴 하지만 그 부채의 규모가 상당히 작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세법은 그럼 이 부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인정 안 하는 거죠. 역시 똑같이 현금주의로 바라보기 때문에 세법은 부채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퇴직금에 대해서 법인세는 간단해요. 그냥 현금주의. 돈 나간 것만 인정. 근데 회계는 계속 발생주의. 그래서 계속 부채를 논하는 거죠. 자, 원천징수는 어떻게 됩니까? DCP는 종업원 퇴직금이 종업원이 회사를 다니는 동안 DC로 계속 입금이 돼요. 계속.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과세이연 제도가 있어서 즉 원천징수 이연입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요. 따라서 DC는 그냥 이체만 계속 해주시면 되고 원천징수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얘도 역시 원천징수 세금이 0이 된다. 근데 이제 DB와 DC의 다른 점은 법상에 DB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회사인데 원천징수 의무자가 근데 DCP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회사가 아니에요. 연금사업자가 한다. 이건 이제 원천징수 가서 다시 한번 내용을 짚어드리도록 할 텐데 DCP가 가장 다른 점이 있다. 자, 지금까지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우리 내용에 우리가 다룰 오늘 하중일 내용의 이제 뼈대입니다. 근데 이 뼈대 바깥에 있는 솔직히 뼈대 안에 있는데 별도로 이제 꼭 고려해야 될 게 임원퇴직금입니다. 솔직히 오늘 강의에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퇴직급여 중에 솔직히 말하면 직원급여는 그렇게 중요한 포션이 아니죠. 물론 이제 모아놓고 보면 금액이 큰데 개개인별로 보면 금액이 크질 않아요. 근데 임원퇴직금은 금액이 상당할 수 있고 그래서 법인세에서 특히 문제를 삼아요. 그 다음에 소득세법에서도 문제를 삼아요. 즉 세법에서 문제를 삼는다. 그럼 법인세법에서는 뭘 논하는데? 한도. 무슨 한도? 인정하는 한도. 아까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법인세는 퇴직금이 너무 많이 나가는 것을 걱정합니다. 왜 걱정하는데? 만약에 그걸 다 비용 처리를 인정해주면, 즉 회사의 지출을 전부 다 인정해주면 법인세가 줄어요. 왜냐하면 퇴직급여는
지출이니까 기본적으로 비용으로 갈 것이고, 그러면 회사의 소득, 이익이 낮아지니까 당연히 법인세가 낮아지는 거죠. 근데 법인세가 낮아지면 회사는 국가는 그 법인세 갖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세금이 낮아지는 게 또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세금을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세가 너무 낮아지지 않는가? 그래서 부당하게 좀 많이 지급되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법인세법에서는 과다 지급을 이제 고민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출의 한도가 있다. 그럼 소득세법은 지출의 한도는 걱정하지 않아요? 그럼 법인세에서 걱정할 일이고, 소득세는 이제 개인한테 받는 세금 아닙니까? 그럼 개인한테 세금 받을 때 국가는 많이 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 임원한테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이 두 가지죠.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그래서 여기서는 퇴직소득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얘는 이제 지출 한도라고 생각하시면, 얘는 퇴직소득의 한도를 둬서 퇴직소득이 요만큼까지만 내가 인정할게. 그럼 넘어가는 건 뭔데? 좀 세금 좀 내봐. 근로소득으로 하는 거죠. 이 법이 2012년부터 도입이 됐습니다. 법인세법의 지출 한도는 고래 쪽부터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퇴직소득 한도는 2012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가 복지를 좀 많이 고민하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 전까지는 고민을 안 하다가. 그래서 2012년부터는 세수를 늘려야 되겠다라고 고민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법인세를 늘리기는 되게 고민이 돼요. 왜냐면 이제, 그래서 삼성전자가 해외 본사를 두겠다. 이런 난리 나지 않습니까? 법인세 건드리기 힘들어요. 근데 개인은 집단 행동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로소득세 등 퇴직소득세 등 소득세를 이제 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는 법인세는 증세가 별로 없는 반면에 소득세는 지속적으로 계속 증세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증세한 부분으로 퇴직소득 한도가 들어왔다. 여기서 키워드가 있는데요. 10분의 3, 10분의 2. 즉 30%, 20%인데요. 근로자랑 비교해보면 여러분들의 퇴직금은 1년 단위면 얼마 주나요? 12분의 1이죠. 1년 단위면 한 달 취급을 주지 않습니까? 이걸 통분해보면, 분모를 같이 맞춰보면 얘는 근로자의 3.6배고 얘는 근로자의 2.4배입니다. 그래서 보통 3배수, 2배수라고도 표현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3.6배, 2.4배입니다. 근데 왜 두 가지 숫자를 쓰세요? 19년까지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3.6배, 20년 이후 근무분에 대해서는 2.4배. 근데 법이 12년부터 들어왔다 그랬죠? 그래서 12년부터 19년까지 근무한 거는 3.6배, 20년 이후 근무한 거는 2.4배의 한도를 두고 있다. 법인세법에서는 제가 별 얘기 안 하다가 소득세법은 열심히 얘기하고 있죠. 지금 임원퇴직금론 할 때. 왜냐하면 법인세법상 한도를 넘기는 회사가 드물어요. 나중에 이제 법인세법의 규정을 들으시겠는데, 법인세법에 따른 한도를 회사들이 잘 넘기진 않아요. 법인세법이 타당한 것 같아 라면서 이제 법인세법은 잘 지켜요. 근데 소득세법을 지키려고 보면 지금 근로자의 3.6배, 2.4배를 줘야 돼요. 근로자보다 3.6배, 2.4배를 넘기면 안 돼요. 넘기면 근로자가 근로소득세, 즉 임원이 퇴직소득세 말고 근로소득세를 부담하게 돼요. 증세가 된다는 거죠. 근데 증세가 되더라도 100%는 아니잖아요. 증세가 되더라도 다 가져가는 건 아니니까. 세금이 100%는 아니니까. 그래서 임원 입장에서 또 그렇고 회사 입장도 그렇고, 세법이 이러니까 근로자의 3.6배만 줄게요 라고 말하기 좀 민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회사에 혁혁한 공을 세우는 임원이라면, 그래서 만약에 10배를 주겠다 이렇게 좀 모셔와야 되지 않아요? 정말 훌륭한 임원이라면. 그죠? 안 그러면 딴 데 간다는데 어떻게 임금도 빵빵하게 주지만 퇴직금도 엄청나게 챙겨줘야죠. 그래서 이 한도 넘어가는 걸 무릅쓸 수 있어요. 어차피 세금은 좀 늘어나겠지만 그래도 많은 돈을 주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한도를 넘어가는 경우도 있겠다. 다만 안정적인 배수가 있죠. 2배수. 2배수는 한도 초과될 일이 없는 거죠.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3배수. 왜 4배수는 얘기를 안 해요? 4배수는 무조건 한도를 넘죠. 근데 이제 3배수는
한도를 넘는 기간도 있고 한도를 안 넘는 기간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도를 넘어갈 수도 있고 안 넘어갈 수도 있고 계산해 봐야 돼요. 그래서 임원퇴직급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우리 소득세법 입장에서 3배다. 3배. 임원퇴직금이 3배수인 근로자의 3배를 받는 우리 3.6배 이렇게 규정은 잘 안 하니까 3배수인 임원들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한도를 넘어갈 수도 있고 안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꼼꼼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얘기 나눌 내용의 어떤 중요한 부분을 좀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 퇴직금 제도에서는 회계적으로나 법인세적으로나 이제 부채가 키워드다. 근데 정반대 포지션이다. 회계는 부채를 쌓도록 되어 있는 반면에 법인세는 그 부채를 부인한다는 거죠. 부채를 인정하지 않아요. 현금주의, 돈 나갈 때 인정하겠다는 거죠. 퇴직금은. 반면에 원천인수는 또 열심히 해야 돼요. 회사가 원천인수 의무자고 돈 나갈 때 원천인수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DBP 제도는 우리 부채는 기본적으로 퇴직금 제도와 같아요. 그래서 발생주의로 부채를 쌓고 법인세는 그걸 부인합니다. 반면에 사회적립을 한다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자산에 대한 회계 처리가 나옵니다. 당연히 회계는 또 발생주의를 할 것인데 법인세는 그 자산에 대해서 인정을 해줍니다. 부채를 부인한 반면에 반대 포지션이니까 자산은 기본적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 지출을 인정해 준다는 거죠. 돈이 미리 나간 걸로 봐서 퇴직금으로 비용 처리하는 걸 인정해 준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원천인수는 약간 다른데요. 원천인수 의무자가 회사인 건 같지만 IRP 계좌로 퇴직금 제도, 퇴직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우리 과세윤이라는 제도로 인해서 원천인수는 하되 세금이 이제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천인수는 기본적으로 같지만 세금이 없는 과세연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다. 자, 다음에 이제 DCP 제도는 종업원이 다니는 동안 종업원 계좌로 계속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앞서 두 제도와 달리 부채가 과다하게 쌓이진 않아요. 마지막으로 돈 보내고 약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부채만 쌓입니다. 다만 역시 그건 이제 발생주의 개념, 회계적 개념이고 법인세는 역시 그를 부인한다는 거죠. 인정하지 않아요. 이체될 때, 즉 종업원 계좌로 보내질 때 송금 인정을 합니다. 자, 원천인수는 과세연 된다는 점에서는 DBP와 같지만 원천인수 의무자가 연금사업자라는 점에선 이제 차이가 있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제도에 대한 회계 법인세 원천인수의 기본적 내용이고, 근데 이 내용 안에 숨어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임원퇴직급여다. 뭐 회계는 앞에서 얘기 나눈 대로 그냥 쭉 흘러가면 상관없지만 이제 법인세와 소득세에서 문제를 삼는다. 한도가 있다. 법인세는 지출의 한도를 문제 삼는데 웬만하면 그 지출 한도를 회사들은 지키고 있기 때문에 법인세법적으로는 이제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반면에 이제 소득세법에서는 2012년부터 증세의 목적으로 퇴직소득에 한도를 두고 있다. 그래서 한도가 넘어가면 글루스도로 세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비율이 2012년부터 19년까지 근무분은 3.6배, 그 다음에 2020년 이후 근무분에 대해서는 2.4배의 한도를 두고 있다. 그래서 애초부터 2배수인 사람은 한도를 넘지 않고 애초부터 4배수 넘어가는 사람들은 무조건 한도 초과가 있다. 문제는 이제 3배수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한도 초과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이제 그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계산을 해봐야 된다. 그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강의는 이제 본격적으로 해당 내용을 좀 보실 텐데요. 순서는 퇴직금 제도, 그 다음에 DB, DC 이 순서대로 강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시작할 텐데요. 우리 회계 처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기업회 기준이 있고 이제 IFRS 회계 처리가 있습니다. 둘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준도 하고 IFRS도 해드리는데 일반 먼저 하고 그 다음 IFRS 합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법인세 얘기를 논할 때 일반 기준을 토대로 법인세가 세팅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적용받는 회사를 보면 IFRS를 적용받는 회사보다 일반 기업 기준을 적용하는 회사가 훨씬 더 많으니까 기본적으로 일반 기준을
기준으로 법인세가 세팅되어 있다. 그래서 순서가 퇴직금제도 DBP, DCP, 그 다음 회계 법인세 원천징수인데 회계도 일반 IFRS 순서로 좀 얘기를 나누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4페이지로 가볼까요? 네, 거기 퇴직금제도 일반기업 회의준 이렇게 되어 있나요? 네, 일반기업 회의준. 네, 우선 회계 얘기를 먼저 할 텐데요. 자, 일반기업 회계준에서는 아까 퇴직금제도의 키워드가 부채라 그랬죠? 그 부채 계정을 먼저 드릴게요. 여기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래서 줄여서 퇴충이라고 이제 많이 부릅니다. 회계에서 또 중요하게 다루는 게 이게 유동부채입니까? 비유동부채입니까? 합니다. 즉 1년 이내에 나갑니까? 1년 지나서 나갑니까? 라는 건데요. 퇴충은 무조건 비유동입니다. 그럼 이제 회계처리 설명드리면 여기다 이런 형태로 설명할게요. 계정 과목이 퇴충, 이쪽이 차변, 이쪽이 대변. 계정변원장인데 계정변원장이 원래 이렇게 되죠. 날짜, 적유, 차변, 대변, 잔액. 원래 순서가 그런데 그걸 이제 이런 형태로 다 형태만 약간 바꾸는 겁니다. 이게 부채다 보니까 대변이 증가하는 겁니다. 차변은 감소하는 거죠. 그럼 이제 날짜, 적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적요로만 그냥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회계처리는 셋 중에 하나예요. 기초, 연도중, 기말. 자, 우선 기초는 여기입니다. 왜 그러죠? 전기잔액이 넘어오니까. 전기잔액이 넘어오니까 기초잔액은 당연히 증가입니다. 그럼 우리 숫자를 한번 써볼까요? 기초에 1,000원이 넘어온 거죠. 전기말 잔액이. 그 다음에 이제 증가하는 사유는 뭔지 모르지만 이제 증가를 하겠죠. 증가가 이제 또 2,000원이 됐다고 한번 해볼까요? 감소하는 사유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우선 감소가 된다고 해보죠. 한 1,500원이 감소한다고 할까요? 그럼 기말은 얼마가 될까요? 1,500원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 관심은 이겁니다. 증가하는 사유가 뭐고 감소하는 사유가 뭔가요? 왜요? 기초는 전기말 잔액이니까 넘어오는 거고. 그죠? 감소는 기말 잔액은 기초에서 증가도 하고 감소 빼면 기말이니까. 맞죠? 자, 근데 기초, 증가, 감소, 기말에서 증가와 감소만 설명한다고 지금 말씀드렸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증가를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기말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 기초에 1,000원이 있었어요. 다시 숫자를 써볼게요. 기초에 1,000원이 있었어요. 아까는 제가 증가를 먼저 적어서 감소가 1,500이 허용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이제 그렇진 않아요. 자, 기초가 1,000원이 있었어요. 감소는 기초분에서 먼저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700이 나갔다고 해볼까요? 현재 퇴직금 부채가 얼마 남은 거죠? 300이 남았겠죠. 그럼 회계가 하는 말, 기말 금액을 먼저 정하래요. 그럼 기말 금액이 만약에 2,300이라고 하면 거꾸로 증가분이 얼마 돼야 되겠어요? 역산이 되겠죠. 그래서 증가를 역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가를 정해서 기말을 정하는 게 아니라 기말을 정해서 증가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얘기 나눌 주제는 이 두 주제입니다. 기말과 감소.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결산 시점. 결산 시점에 기말 현재, 부채가 얼마 될지 논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문구가 어떻게 되어 있죠? 전 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 다시 전 종업원이 일시에 퇴직을 가정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금 상당액. 그 금액을 여기 기말 부채로 하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이렇게 부릅니다. 일시 퇴직 기준 추계액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 네, 일반 기업 회의 좀 듣고 계십니다. 일시 퇴직 기준 추계액입니다. 그럼 여기는 뭘 해결해야 돼요?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되죠. 첫 번째 뭘 해결해야 됩니까? 전 종업원이 누굽니까? 즉 종업원의 리스트를 만들어야죠. 리스트. 즉 기말 금액을 우리가 추정해야 되는데 그 기말 금액 추정해야 되는 사람들의 리스트를 만들어야 되죠. 두 번째, 그 사람들이 이제 사표를 써요. 언제 사표 쓰죠? 12월 31일자에 퇴직을 해요. 그걸 가정하는 거예요. 퇴직 가정. 퇴직을 가정했을 때 퇴직금이 얼마냐 이거지. 근데 그럼 퇴직금은 뭐가 계산해요? 프로그램이 계산하지 않아요? 그죠? 프로그램이 계산해 줄 거니까 실은 뭐가 중요한 거죠? 리스트가 중요한 거죠. 두 가지가 중요한데 리스트를 만들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은 전산이 도와줄 거니까 실제로 더 중요한 건 뭐다? 리스트다. 리스트만 제대로 정하시면 나머지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산출이 되는 거죠. 자면 리스트, 일시퇴직 기준 추계액의 리스트. 여기 전종업원이 누구냐 이거죠. 그럼 전체 임직원을 갖다 놔야 돼요. 전체 임직원을 갖다 놔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금액과도 연결해야 되는데 금액이 있는 사람도 있고 금액이 없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금액이 애초부터 없을 것 같은 사람은 리스트에 안 넣어도 되잖아요. 그게 그 얘기예요. 금액이 있을 것 같은 사람만 리스트에 넣으라는 거죠. 그래서 리스트 같은 말, 퇴직금가 있는 사람, 퇴직급여가 생기거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리스트에 넣으면 되죠. 그럼 빠지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기 설정 대상자라고 이제 나오는데 빠지는 사람, 네, 임원도 빠집니다. 원칙적으로는 원칙적으로. 그 다음에 1년 미만 근로자, 그 다음에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수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왜요? 법에 따르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법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퇴직금 안 주게 돼 있으니까. 자, 근데 이게 원칙인데 임원은 정말 빠져야 되나요? 아니요. 회사에 규정이 있잖아요. 임원 퇴직금 규정이 있나요? 없나요? 있잖아요. 있으니까 임원은 들어온다. 근데 만약에 임원 퇴직금 규정이 없으면 임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리스트에서 첫 번째로 주의할 사람 누구죠? 임원. 임원을 넣습니까? 안 넣습니까? 자, 임원은 뭐의 함수다? 네, 규정의 함수다. 네, 규정이 있으면 들어오고 규정이 없으면 안 들어온다. 근데 대부분 규정이 있으니까 임원 들어옵니다. 근데 법에 따르면 없지만 규정이 있으니까 들어오라는 얘기죠. 그 다음 요 사람들 1년 미만 근로자. 1년 미만 근로자에 뭐 법에서 제외해놨으니까 이 사람도 당연히 제외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빼시면 돼요. 자, 근데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중간정산 받은 사람. 뭐 뒷페이지 넘기면 나와요. 중간정산자 넣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넘겨서 왼쪽 페이지는 임원 얘기고 오른쪽 중간정산자 넣어야 됩니까? 안 넣어야 됩니까? 넣어야 돼요. 중간정산은 퇴직금 입사일로부터 중간정산 1까지 아마 퇴직금을 이미 다 받아간 사람일 텐데요. 중간정산 받고 설령 1년 미만으로 다니고 있다 하더라도 중간정산 2기일부터 퇴직금이 현재 존재하므로 중간정산자는 반드시 들어와야 됩니다. 이 사람은 빼시면 안 돼요. 다만 이 사람 뭐에 주의하셔야 돼요? 금액 산정할 때. 금액 산정할 때 왜 주의해야 되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입사일로부터 계산하는 게 아니다. 중간정산의 2기일부터 계산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중간정산 받은 다음 날부터. 근데 이거는 프로그램에 당연히 세팅되어 있겠죠. 그죠?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책이 없는 얘기인데 고용승계자. 지금 이 얘기는 책이 없습니다. 고용승계자는 어떻게 될까요? 고용승계자 이게 뭔 얘기지? 고용이 승계? 여러분 고용을 승계하는 일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합병. 그죠? 그 다음에 계열사 간에 오가는 사람들. 그죠?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 계열사 전출입. 이 네 가지 케이스입니다.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 계열사 간의 전출입. 이 사람들은 들어와야 되나요? 안 들어와야 되나요? 나눠집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이 합병될 때 지금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서 오늘 합병된다고 해볼까요? 근데 이 사람이 고용이 승계가 돼. 그러면 승계 전 회사가 있고 지금 승계 후 회사가 있을 텐데 승계 전 회사의 퇴직금을 다 받고 건너와. 그러면 새로운 입사가 되는 거죠, 일종의. 그러면 여기서부터 1년 이상 다녀야지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안 받고 건너왔어. 그럼 당연히 퇴직금 지급 의무가 현재도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고용승계자는 세모다. 기존의 퇴직금을 다 정산받고 왔는지, 즉 퇴사 처리가 되면서 새로운 입사로 처리됐는지, 그러면서 고용이 승계된 것인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근데 얘는 또 뭐에 영향을 미쳐요? 금액에도 영향을 미치네요. 만약에 합병이 되는데 퇴직금 받지 않고 건너왔어요. 그러면 이 기존의 회사의 마지막 퇴직금 뭐 중간선을 받았던, 만약 입사 안 받았다면 입사일로부터 현재까지 날짜로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고용승계자는 금액에도 계산할 때 영향을 미치겠다. 리스트 만드실 때 주의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임원, 중간장산자, 고용승계자. 자, 이제 금액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건 우리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에 정확히 시작할게요.